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하 17도.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던 그날의 서울을 저는 아직도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합니다. 낡은 단칸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칼바람 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으니까요. 통장 잔고 영원 주머니에 남은 건 꼬깃꼬깃해진 1,000원짜리 3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버티던 그 밤, 저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따뜻한 태양 아래서 자란 제가 지구 반대편, 이 낯선 땅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숨을 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 한때는 화려한 모델을 꿈꾸며 비행기에 올랐지만 지금의 저는 시장통에서 젓갈 냄새를 풍기며 배추를 절이는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시궁창에서 건져내준 사람, 그리고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의 아빠인 그 사람 덕분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구원 같은 인연, 그리고 그날 제가 내렸던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붉은 보석이라 불리는 모로코, 그 중에서도 파란 마을로 유명한 셰프 샤우엔이 제 고향입니다. 미로처럼 얽힌 푸른 골목을 뛰어놀며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 밖이 궁금했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던 저는 막연하게 패션 모델을 꿈꿨고 23살이 되던 해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프랑스에서 온 유명 에이전시의 스카우터라고 소개한 남자 앙리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세련된 매너로 저와 제 부모님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패션의 중심지라며 그곳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파리 진출은 시간 문제라고 했죠. 그의 말은 달콤했고 미래는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양탄자 가게의 수익금을 털어 제 정착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앙리의 손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3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정확히 2주 만에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울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저를 데려다 놓고 잠시 환전을 하고 오겠다던 앙리는 그 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처음 1시간은 길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사고가 났나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호텔방을 뒤져보았지만 제 여권과 부모님이 주신 정착금이 든 가방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제가 입고 있던 얇은 코트 한 벌과 작은 크로스백,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몇 개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저를 쫓아내던 날의 수치심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다며 문을 두드리던 거친 소리, 결제가 안 되었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던 매니저의 날카로운 눈빛. 저는 서툰 영어로 사정했지만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제 짐을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바닥에 나뒹구는 제 옷가지들을 주워 담으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가 시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모로코의 겨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어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고 아무도 얇은 코트 차림으로 울고 있는 외국인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24시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 구석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면 지하철역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세면대에서 나오는 찬물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말라비틀어진 빵 조각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앙리에 대한 분노보다는 당장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당장 내일 먹을 밥값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모로코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보낸 딸이 사기를 당해 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아버지는 쓰러지실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떻게든 제 힘으로 버텨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미련한 자존심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냄새였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하니 제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스스로도 역겨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 안쪽으로 더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은 짐승처럼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백가죽이 등까지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붕어빵 봉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침을 삼키다가 비둘기가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서러움에 북받쳐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 서울의 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시끌벅적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갓 튀겨낸 튀김 냄새, 매콤한 떡볶이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와 빨갛게 양념된 김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그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였고 그저 그 따뜻한 온기라도 느끼고 싶어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뭐 줄까? 걸걸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에 빨간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강렬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남의 가게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으니 혼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쏘리. 제가 도망치듯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휘청거리는 제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순간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저를 낚아챘습니다. 조심해요. 굵직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짐짝을 나르던 손수레와 걱정스럽게 저를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짙은 눈썹, 그리고 저를 향해 뛰어오던 빨간 앞치마의 아주머니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누런 벽지에는 얼룩이 져 있었지만 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코끝에는 낡은 이불 냄새와 은은한 한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일어났나? 가만히 있어봐라. 아까 그 반찬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과 동치미 국물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처자가 며칠을 굶은 거야? 백가죽이 등짝에 붙었네. 붙었어. 일단 이거부터 먹어. 아주머니는 숟가락에 죽을 떠서 제 입가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뜨거운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멈춰있던 제 위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체면도 있고 허겁지겁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죽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시면서도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바닥의 온도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손길과 너무 닮아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은 시장 뒤편에 있는 아주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김말순. 평생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아들 하나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 안아준 그 남자는 말순 어머니의 아들 상민 씨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돕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몸만 추스르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나가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추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공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말순 어머니께 손짓 발짓으로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테니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고 밥만 주시면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상민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순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뜯어보시더니 툭 내뱉으셨습니다. 깔 데 없으면 있어라. 대신 밥값은 해야 한다. 우리 집은 공짜 밥 없다. 그날부터 저의 시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캄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에 도착하면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와 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노동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을 때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늘을 까다가 손톱 밑이 다 까져서 피가 나기도 했고 무거운 소금 자루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게 유일한 피난처였으니까요. 상민 씨는 묵묵히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것을 들려고 낑낑거리면 어느새 다가와 번쩍 들어 옮겨주었고 서툰 칼질에 손을 베이면 말없이 밴드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밥 먹어요, 비켜요, 조심해요 같은 짧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말보다 더 깊은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운 김치 양념 때문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초콜릿 하나를 쥐어주고 가기도 했고 시장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힐끔거리며 수군대면 보란듯이 제 앞을 막아서서 그들의 시선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주문이 많아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그 길을 상민 씨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추운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라일라 씨. 상민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항상 저기요 아니면 아가씨라고 부르던 그였습니다. 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그는 머뭇거리다 품에서 털장갑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파는 촌스러운 분홍색 장갑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손. 많이 텄던데. 일할 때 껴요. 그는 그 말을 툭 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밀어진 장갑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투박한 마음에 담긴 진심이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을 껴보니 제 손에 꼭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장갑을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시장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도 제법 늘어서 손님들에게 맛보세요. 싸게 드릴게요 같은 호객 행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며 경계했지만 제가 싹싹하게 인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옆집 생선 가게 할머니는 팔다 남은 조기를 구워다 주시기도 하고 앞집 떡집 아저씨는 갓 나온 가래떡을 떼어주시며 모로코 새댁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모로코 새댁.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새댁이라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제가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것 같아 내심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말순 어머니와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욕도 잘하고 소리도 지르시는 괄괄한 성격이셨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려 울상을 짓고 있으면 깨진 그릇은 재수 옴 붓는다. 얼른 내다 버려라. 하고 소리치시면서도 그날 저녁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듬뿍 올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향 생각에 우울해져 마루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슬그머니 옆에 앉으시더니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타양살이가 뭐 별거 있나?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고향이지. 네가 내 딸이고 며느리다 생각하고 살아라. 갈 데 없으면 평생 여기서 살아도 내 안 쫓아낸다. 그 투박한 위로에 저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엄마를 다시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스밀 무렵 저와 상민 씨 사이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가게 일이 끝나면 종종 근처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번역기 앱을 켜놓고 대화해야 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민 씨는 저에게 모로코의 사막과 바다에 대해 물었고 저는 그에게 한국의 사계절과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에 왔는지, 그 남자는 누구였는지, 왜 빈털터리가 되었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제 앞에 있는 라일라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배려가 저를 더욱 그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천막을 치다가 빗물에 미끄러질 뻔한 저를 상민 씨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하게 양철 지붕을 때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젖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그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일라 씨, 이제 어디 가지 마요. 그냥 내 옆에 있어요. 그 투박한 고백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두 사람의 눈빛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는지 우리가 수줍게 손을 잡고 말씀드리자 그럴 줄 알았다. 이 답답한 놈이 언제 말하나 했네.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당신이 시집 올 때 해오셨다는 금가락지 하나를 꺼내 제 손에 끼워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내 식구다. 도망갈 생각 마라. 그 반지의 무게가 제 약지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책임감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요.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시장통의 삶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패션쇼 무대보다 빛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제 몸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던 소화불량과 나른함, 그리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매운 닭발이 미치도록 먹고 싶어지는 이상한 증상.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선명한 두 줄. 임신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쥐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벅찬 감동이, 걱정보다는 감사가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상민 씨의 아이,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의 아이가 제 안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 머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니 상민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숟가락질을 하던 두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그릇 긁는 소리조차 멈춘 고요함 속에서 상민 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는 맑은 소리가 신호탄처럼 터지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라카노? 진짜가? 진짜 아기가 들어섰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밥상을 치울 생각도 않고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민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배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라일라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좁은 방에 둘러앉아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아이 이름을 뭘로 할지, 옷은 뭘 입힐지 이야기하며 들떠 계셨고 상민 씨는 제 허리에 쿠션을 받쳐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과거의 상처도 배신의 아픔도 사무치던 외로움도 이 작은 생명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다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여전히 넉넉지 않고 내일 새벽에도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배추를 절여야 하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시련을 던져주곤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이 우리의 평화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제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어 제법 배가 불러왔을 때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 그리고 제 과거의 망령이 다시금 저를 찾아와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난히 까치가 시끄럽게 울어대던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평화일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제 배는 제법 둥그스름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가라앉자 거짓말처럼 식욕이 돌아왔고 시장의 비릿한 생선 냄새조차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로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 입구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사고를 떼어와 뽀얗게 국물을 우려내셨습니다. 먹어야 산다. 네 입이 아니라 내 손주 입이다. 퉁명스럽게 내뱉으시며 국그릇을 밀어주시는 어머니의 손등은 거칠었지만 그 국물 맛은 세상 어떤 고급 요리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상민 씨는 일이 끝나면 퉁퉁 부은 제 종아리를 주물러주며 배에 귀를 갖다 대고 태동을 듣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왔다. 오늘은 엄마 힘들게 안 했지? 그났고 굵은 목소리가 백가죽을 넘어 아기에게 전해질 때마다 뱃속 아이는 화답하듯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자 저는 가만히 밥만 축내는 것이 죄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문득 고향 모로코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매콤한 소스, 하리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매운맛을 좋아하니 한국의 고춧가루와 모로코의 향신료를 섞으면 독특한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말순 어머니 몰래 주방 구석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알싸한 마늘과 청양고추에 큐민과 코리앤더 같은 이국적인 향신료를 배 앞에 며칠을 숙성시켰습니다. 처음 맛을 본 상민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라일라 씨, 이거 대박인데요? 젓갈이랑은 또 다른 감칠맛이 나요. 반신반의하시던 어머니도 맛을 보시더니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야야, 이거 물건이다. 삼겹살 찍어 먹으면 딱이겠다. 당장 내다 팔자. 어머니의 추진력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반찬 가게 한편에 모로코 며느리표 특제 만능 소스라는 투박한 팻말을 걸고 소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가던 손님들이 며칠 뒤 빈통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댁, 그 빨간 소스 더 있어? 입맛 없을 때 밥 비벼 먹으니까 아주 그만이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옆 동네 식당 사장님까지 찾아와 대량으로 구매해 가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녁에 돈통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보며 우리 아이에게 예쁜 베네쩌고리를 사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그림자는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가게 앞을 서성이던 검은 우산의 남자. 그는 물건을 사려는 기색도 없이 진열된 반찬들을 그저 눈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가죽 재킷을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외국인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주 오가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저를 응시했을 때 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시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선을 피하자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유 모를 오한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앙리가 다시 나타나 저를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게가 아닌 제가 재료를 사러 건어물 가게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서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뚜벅뚜벅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헐로 LAI라. O should I call you? HE의 나라 예스 그레마이아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칠 전 그 남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목덜미까지 이어진 기이한 문신. 그는 자신을 이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리대 금업과 브로커 일을 하는 조직의 간부라고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앙리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이름이 다시금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망친 앙리가 한국을 뜨기 전 급전이 필요하다며 제 여권 사본을 담보로 이반의 조직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해버렸으니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사인한 적 없어요. 앙리가 훔쳐간 거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항변했지만 이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위조된 것이 분명한 제 서명과 앙리가 훔쳐 달아났던 제 여권 사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여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저 착해 보이는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범죄자랑 연루된 여자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고. 이반은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저는 강제 추방될 것이고 이제 막 꾸리기 시작한 가정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잃게 될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친딸처럼 거둬준 말순. 어머니와 저를 목숨처럼 아끼는 상민 씨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이 제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실망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주지. 500만 원. 이건 이자일 뿐이야. 원금은 천천히 생각하자고. 이반은 제 부풀어 오른 배를 혐오스럽다는 듯 힐끔거리고는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은 저를 조롱하는 소음으로 들렸고 상민 씨의 따뜻한 미소는 저를 죄책감으로 짓눌렀습니다. 500만 원. 시장에서 배추를 팔아 모으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평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혼자서 이 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소스를 더 많이 만들고 남들이 꺼리는 생선 내장 손질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통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돈을 훔치다니 저는 제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게 근처를 배회하는 이반의 부하들을 볼 때마다 공포가 죄책감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훔친 돈과 제가 모아둔 비상금을 합쳐 약속한 날짜에 이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 봉투를 확인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겨우 이거야? 내가 우스워? 이자율이 올랐어, 라이라. 이걸로는 턱도 없다고. 그는 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제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그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내 시어머니 가게에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아, 그리고 내 남편이 밤길 다니는 거 조심해야 할 거야. 우리 애들이 좀 거칠거든. 협박은 구체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악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습니다. 상민 씨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입안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다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상민 씨는 저를 지키려다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었고 이방 같은 범죄 조직을 상대로 그가 다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시제가 자꾸 안 맞노? 내가 셈을 잘못했나? 어머니의 혼잣말에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있는 저에게 상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창백해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입안이 정해준 두 번째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훔칠 돈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뭉치고 아파왔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는 저를 보며 상민 씨는 밤새 제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이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외국인 남자 2명을 대동하고 마치 평범한 손님인 척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가게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어서 오이소. 뭐 드릴까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반은 진열된 젓갈통을 툭툭 치며 거만하게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돈이라고 말하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소스인가? 맛 좀 볼까요? 이반은 젓가락으로 소스를 찍어 먹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참 예쁘시네. 어디서 데려왔어요? 돈 좀 줬나? 그의 무례한 말투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노? 우리 며느리는 내 딸이다. 물건 사러 왔으면 곱게 사고 아니면 가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젓갈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붉은 젓갈이 사방으로 튀고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시장통의 시선이 우리 가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이반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덩치 큰 부하들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놈들이 뭐하는 짓이고 하고 소리치셨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반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독한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야. 돈 못 가져오면 다음에는 젓갈통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 뼈가 부러질 거야. 그리고 내 뱃속의 애새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는 제 어깨를 툭 치고는 껄껄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젓갈과 깨진 유리 조각,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 그리고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저.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깡패들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기에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배달을 나갔던 상민 씨가 돌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를 보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라일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민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해서 제가 멍청하게 사기를 당해서 이 착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상민아, 저놈들이 며느리를 아는 눈치던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민 씨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의문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모든 행복이 깨질 테니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밤 이 가게가 불타고 어머니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상민 씨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상민 씨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입안이 분명했습니다. 상민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라일라 씨, 그 사람들이 당신 여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상민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가게를 담보로 했다니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상민 씨 믿어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울부짖으며 상민 씨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힘없이 제 손을 풀어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가게를 빼앗겠대요. 어머니 평생이 담긴 이 가게를. 5천만 원. 액수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상민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불안한 듯 격렬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죽어야 할까? 아니면 이반을 찾아가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 게 나을까? 온갖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부엌에서 식칼을 챙겨 품에 숨겼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을 괴롭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자해지어야 했습니다. 이반이 오라고 했던 약속 장소는 인적 드문 폐공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어둠 속으로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향해 한 발짝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는 붉은 조명 아래 이반과 그의 일당들이 악마처럼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제 배는 제법 둥그스름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가라앉자 거짓말처럼 식욕이 돌아왔고 시장의 비릿한 생선 냄새조차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로 세상이 밝아 보였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 입구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사고를 떼어와 뽀얗게 국물을 우려내셨습니다. 먹어야 산다. 네 입이 아니라 내 손주 입이다. 퉁명스럽게 내뱉으시며 국그릇을 밀어주시는 어머니의 손등은 거칠었지만 그 국물 맛은 세상 어떤 고급 요리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상민 씨는 일이 끝나면 퉁퉁 부은 제 종아리를 주물러주며 배에 귀를 갖다 대고 태동을 듣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왔다. 오늘은 엄마 힘들게 안 했지? 그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백가죽을 넘어 아기에게 전해질 때마다 뱃속 아이는 화답하듯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자 저는 가만히 밥만 축내는 것이 죄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문득 고향 모로코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매콤한 소스, 하리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매운맛을 좋아하니 한국의 고춧가루와 모로코의 향신료를 섞으면 독특한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말순 어머니 몰래 주방 구석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알싸한 마늘과 청양고추에 큐민과 코리앤더 같은 이국적인 향신료를 배합해 며칠을 숙성시켰습니다. 처음 맛을 본 상민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라일라 씨, 이거 대박인데요? 젓갈이랑은 또 다른 감칠맛이 나요. 반신반의하시던 어머니도 맛을 보시더니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야야, 이거 물건이다. 삼겹살 찍어 먹으면 딱이겠다. 당장 내다 팔자. 어머니의 추진력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반찬 가게 한편에 모로코 며느리표 특제 만능 소스라는 투박한 팻말을 걸고 소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가던 손님들이 며칠 뒤 빈통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댁, 그 빨간 소스 더 있어? 입맛 없을 때 밥 비벼 먹으니까 아주 그만이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옆 동네 식당 사장님까지 찾아와 대량으로 구매해 가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녁에 돈통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보며 우리 아이에게 예쁜 베네 저고리를 사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그림자는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가게 앞을 서성이던 검은 우산의 남자. 그는 물건을 사려는 기색도 없이 진열된 반찬들을 그저 눈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가죽 재킷을 입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외국인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주 오가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저를 응시했을 때 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끈적한 시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선을 피하자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유 모를 오한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앙리가 다시 나타나 저를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게가 아닌 제가 재료를 사러 건어물 가게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서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뚜벅뚜벅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헐로 LAI라. 오 슈드 아이 콜 유. HENRIS 그램 IRL?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칠 전 그 남자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목덜미까지 이어진 기이한 문신. 그는 자신을 이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한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리대 금업과 브로커 일을 하는 조직의 간부라고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앙리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이름이 다시금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망친 앙리가 한국을 뜨기 전 급전이 필요하다며 제 여권 사본을 담보로 이반의 조직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해버렸으니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사인한 적 없어요. 앙리가 훔쳐간 거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항변했지만 이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위조된 것이 분명한 제 서명과 앙리가 훔쳐 달아났던 제 여권 사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여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저 착해 보이는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범죄자랑 연루된 여자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고. 이반은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저는 강제 추방될 것이고 이제 막 꾸리기 시작한 가정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잃게 될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친딸처럼 거둬준 말순. 어머니와 저를 목숨처럼 아끼는 상민 씨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이 제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실망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주지. 500만 원. 이건 이자일 뿐이야. 원금은 천천히 생각하자고. 이반은 제 부풀어 오른 배를 혐오스럽다는 듯 힐끔거리고는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은 저를 조롱하는 소음으로 들렸고 상민 씨의 따뜻한 미소는 저를 죄책감으로 짓눌렀습니다. 500만 원. 시장에서 배추를 팔아 모으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평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혼자서 이 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소스를 더 많이 만들고 남들이 꺼리는 생선 내장 손질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통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돈을 훔치다니 저는 제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가게 근처를 배회하는 이반의 부하들을 볼 때마다 공포가 죄책감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훔친 돈과 제가 모아둔 비상금을 합쳐 약속한 날짜에 이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 봉투를 확인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겨우 이거야? 내가 우스워? 이자율이 올랐어, 라이라.
이걸로는 턱도 없다고. 그는 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제가 눈물로 애원했지만 그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내 시어머니 가게에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아, 그리고 내 남편이 밤길 다니는 거 조심해야 할 거야. 우리 애들이 좀 거칠거든. 협박은 구체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악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습니다. 상민 씨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입안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다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상민 씨는 저를 지키려다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었고 이방 같은 범죄 조직을 상대로 그가 다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시제가 자꾸 안 맞노? 내가 셈을 잘못했나? 어머니의 혼잣말에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있는 저에게 상민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창백해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입안이 정해준 두 번째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훔칠 돈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뭉치고 아파왔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는 저를 보며 상민 씨는 밤새 제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이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외국인 남자 2명을 대동하고 마치 평범한 손님인 척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가게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어서 오이소. 뭐 드릴까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반은 진열된 젓갈통을 툭툭 치며 거만하게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돈이라고 말하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소스인가? 맛 좀 볼까요? 이반은 젓가락으로 소스를 찍어 먹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참 예쁘시네. 어디서 데려왔어요? 돈 좀 줬나? 그의 무례한 말투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양반이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노? 우리 며느리는 내 딸이다. 물건 사러 왔으면 곱게 사고 아니면 가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젓갈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붉은 젓갈이 사방으로 튀고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시장통의 시선이 우리 가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미끄러졌네. 이반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덩치 큰 부하들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놈들이 뭐하는 짓이고 하고 소리치셨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반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독한 향수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엮여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야. 돈 못 가져오면 다음에는 젓갈통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 뼈가 부러질 거야. 그리고 내 뱃속의 애새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는 제 어깨를 툭 치고는 껄껄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젓갈과 깨진 유리 조각,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 그리고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저.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깡패들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기에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배달을 나갔던 상민 씨가 돌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를 보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라일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민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해서 제가 멍청하게 사기를 당해서 이 착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상민아, 저놈들이 며느리를 아는 눈치던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민 씨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의문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모든 행복이 깨질 테니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밤 이 가게가 불타고 어머니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상민 씨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상민 씨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입안이 분명했습니다. 상민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라일라 씨, 그 사람들이 당신 여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상민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가게를 담보로 했다니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상민 씨 믿어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울부짖으며 상민 씨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힘없이 제 손을 풀어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가게를 빼앗겠대요. 어머니 평생이 담긴 이 가게를. 5천만 원. 액수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상민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불안한 듯 격렬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죽어야 할까? 아니면 이반을 찾아가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 게 나을까? 온갖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부엌에서 식칼을 챙겨 품에 숨겼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을 괴롭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결자해지어야 했습니다. 이반이 오라고 했던 약속 장소는 인적 드문 폐공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어둠 속으로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향해 한 발짝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는 붉은 조명 아래 이반과 그의 일당들이 악마처럼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골목을 지나 도시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외곽의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조명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발치의 체이는 깡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마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 들어왔지만 제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품 안에 숨긴 부엌 칼의 차가운 금속성이 얇은 티셔츠를 뚫고 뱃살에 닿는 감촉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칼을 쓰게 될지 아니면 이 칼에 찔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제 뱃속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아이만이 저의 유일한 증인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한번 쓰다듬고 무겁게 가라앉은 철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공장 안에 탁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역겨운 담배 연기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 이반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낮에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덩치 큰 사내 둘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반은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왔네. 생각보다 배짱이 두둑해, 라일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조롱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공포심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버텼습니다. 돈은? 5천만 원 가져왔겠지? 이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빈손인 저를 보고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가? 돈은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뭐? 몸이라도 팔겠다는 건가? 그 만삭의 몸으로?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고막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품속에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 때문에 칼자루가 미끄러웠습니다. 가족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빚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죽을 때까지 일해서라도 갚을게요.
죽을 때까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줄 만큼 우리가 한가한 줄 알아? 이반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는 독한 향수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잘 들어, 라일라. 기회는 끝났어. 오늘 밤 내가 돈을 못 가져오면 우리는 계획대로 움직일 거야. 내 시어머니 가게는 잿더미가 될 거고 내 남편은 글쎄 어디 한 군데 부러지는 걸로 끝날까?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제가 칼을 겨누자 이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호,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암사자였네. 재미있군. 하지만 그걸로 우릴 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손짓하자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저를 포위해 왔습니다.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칼을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려 제대로 겨눌 수도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그때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사내 중 하나가 외쳤습니다. 이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제기랄. 누가 신고한 거야? 당황한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반은 분하다는 듯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라일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그들은 뒷문을 통해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텅 빈 공장에 홀로 남겨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민 씨였습니다. 라일라 씨.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달려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땀 냄새와 비누 냄새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그는 제 등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저를 혼자 위험한 곳에 보냈다는 자책감이 그의 눈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잡은 손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 유리창이 또다시 깨져 있었고 돈 갚아라고 쓰인 붉은 페인트가 셔터에 칠해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겁을 먹고 발길을 끊었고 주변 상인들도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깡패랑 연루됐다며? 외국인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망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묵묵히 깨진 유리를 치우셨지만 그 뒷모습이 부쩍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시장을 둘러보더니 곧장 우리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게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반찬들을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모로코 며느리표 특제 만능 소스 앞에서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소스 직접 만드신 겁니까?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는 소스를 조금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미성식품의 개발팀장 박진수라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 소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미성식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식품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저 같은 시장 상인에게, 그것도 외국인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다니요. 옆에 있던 상민 씨와 어머니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팀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소스의 레시피를 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정식 개발자로 채용하여 이 소스를 상품화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월급은 지금 버는 돈의 몇 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이반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주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는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성식품 본사에서 미팅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민 씨와 함께 잔뜩 긴장한 채 본사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박 팀장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남자를 보고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앙리였습니다. 앙리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마치 성공한 사업가처럼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라일라. 반가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쳤던 그가, 사기꾼인 그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박 팀장은 앙리를 프랑스에서 온 수석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성식품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영입한 전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이 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제 돈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앙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라일라 씨는 저와 헤어진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제가 떠날 때 줬던 위자료를 다 써버리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군요.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씨,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시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러 모인 겁니다. 앙리 씨는 이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입니다. 그와 함께 일할 수 없다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앙리와 함께 일하라니요. 저를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과 한 배를 타라니요. 하지만 거절하면 계약금은 날아가고 입안의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앙리에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하겠습니다. 계약. 하겠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앙리의 입가에 비열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앙리의 밑에서 일하고 밤에는 입안의 비톡촉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성식품의 조리실은 최신식 설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앙리는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레시피를 멋대로 수정하고 제가 만든 샘플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개밥이야?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모로코에서는 이런 걸 먹나 보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줄 때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뱃속의 아이를 위해 견뎌야 했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와 상민 씨 품에 안겨 울면서도 다음 날이면 다시 이를 악물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시식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과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최종 제품을 선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앙리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평가회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소스를 맛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떼려는 순간 앙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이 소스에는 치명적인 위생 문제가 있습니다. 라일라 씨가 사용하는 향신료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섞여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앙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항상 신선한 재료만 썼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앙리는 조작된 서류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불량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짓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근본 없는 외국인을 쓰는 게 아니었어. 위생관념이라고는 없는 것들이지. 앙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는 끝났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서류는 조작된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땀에 흠뻑 젖은 상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앙리라는 작자가 이반이라는 깡패와 통화한 내용이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놈들이 짜고 라일라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상민 씨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앙리와 이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평가회 때 그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위생 문제로 뒤집어 씌우면 꼼짝 못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그 여자만 쫓겨나면 레시피는 우리 차지가 되는 거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대화 내용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앙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남자가 꾸며낸. 닥치시오. 회장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앙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 이자를 끌어내고 경찰을 불러라. 회장님의 지시에 보안 요원들이 앙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상민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전부터 앙리의 뒤를 쫓으며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그가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저는 다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소스를 맛보시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훌륭해.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군. 이건 대박이야. 그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상민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련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앙리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도주 중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며 불길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상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주위를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있으니까. 그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안녕, 라일라. 우리 아직 끝내야 할 이야기가 남았지? 앙리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눈빛,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세련된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 악에 바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앙리, 그만둬. 이제 다 끝났어. 상민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내 목표는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앙리는 쇳소리를 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상민 씨가 저를 밀쳐내고 앙리와 뒤엉켰습니다. 도망가요. 어서. 상민 씨의 외침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칼든 괴한과 싸우는데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상민 씨. 두 남자가 어둠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은 상민 씨였습니다. 상민 씨.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복부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라일라 씨. 도망. 가.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걱정하며 손짓했습니다. 앙리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그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상민 씨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내 아이도 내 남편도 나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골목 끝에서 환한 불빛이 비치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앙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반대편 골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리고 투항해. 경찰들의 외침에 앙리는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상민 씨의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상민 씨, 정신 차려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고 상민 씨가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피 묻은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알라신이시여,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어도 좋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저도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장기는 빗겨나갔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상민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라일라 씨, 괜찮아요?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저와 아이부터 챙기는 그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그의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앙리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미성식품과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상민 씨의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셨고 완쾌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용감한 며느리, 복덩이 며느리라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희망이라는 뜻에서요. 소망이는 저를 닮아 이국적인 눈매를 가졌지만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상민 씨였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소망이를 업고 시장을 누비며 자랑하느라 바쁘십니다. 보소, 우리 손녀다. 이쁘지 않나? 눈이 아주 보석이다, 보석. 상민 씨는 퇴근하면 소망이 목욕시키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서툰 손길로 조심조심 아이를 씻기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가게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모로코 며느리표 소스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안에 작은 공장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기억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소망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 모녀를 비추고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상민 씨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행복해? 그가 묻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나도. 당신이랑 소망이 그리고 어머니. 우리 가족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알싸한 마늘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채취.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집의 냄새였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문득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추웠던 겨울밤이 떠오릅니다. 절망 속에서 떨던 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어주던 거친 손길. 그 손길이 저를 살렸고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곳 시장통의 억척스러운 아줌마이자 한 남자의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한 아이의 강인한 엄마입니다. 제 이름은 라일라. 그리고 제 고향은 이제 모로코가 아닌 바로 이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가야, 밥 먹자. 오늘은 갈비찜이다. 네, 어머니. 나가요. 저는 소망이를 안고 힘차게 대답하며 일어납니다. 저녁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어머니표 갈비찜, 그리고 제가 만든 매콤한 소스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